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이 흘렀다. 나는 인테리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공사부터 영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나 홀로 감당하고 있다. 비록 배운 적도 업계에 몸담은 적도 없지만 내 손으로 공간을 바꾸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인테리어 영상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아마도 비포 애프터 영상일 듯 하다. 나 역시도 100마디의 말보다 180도 달라진 공간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게 좋다. 그 때문에 내 주력 컨텐츠 또한 비포 애프터 영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서 그럴 기회가 많이 없다는 점. 자구책으로 구독자의 집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컨텐츠도 시도해봤었다. 하지만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공팀을 꾸리고 2달가량 타지에서 지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관두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곤 하는데 마침 누나 부부가 이사를 갈지 리모델링을 할지 고민하는 걸 알게 되어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 더불어 이번 영상을 끝으로 당분간 비포 애프터 영상은 만들지 않을 예정이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이다. 지금에야 좀 더 빨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직영 공사 비중을 많이 늘렸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모든 공정을 셀프 공사로 진행했기에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다들 그렇듯 당장 눈앞에 놓인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 늘 건강은 뒷전이었고 현재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 두 번째는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유들로 내 영상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 열심이었다. 하지만 무엇이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점에서 내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도가 많은 공사였다. 그래서 놓친 부분도 실수한 부분도 많다. 어쩌면 마지막 비포 애프터 영상이 될지 몰라서 또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총 3편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았다. 재미는 보장 못하지만 얻어갈 게 많은 영상이란 얘기다. 자타공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닌 개인 기록에 가까운 형태로 제작했음을 밝힌다. 누나 집은 15년 된 34평 아파트다. 체리 몰딩과 옥색 욕실이 있는 낡은 아파트에 비하자면 분명 최신식이지만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는 마감재와 가구, 주황색 조명이 더해져 요즘 늘 심기가 불편한 조카와 어쩐지 잘 어울리는 분위기다. 하나뿐인 내 조카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 귀엽고 수다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진 말이다. 아무튼 심기가 불편한 우리 조카도 덩달아 걱정이 많아진 누나도 매일이 행복할 수 있게 소통이 많아지는 공간,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바꿔볼 예정이다. 우선 여러가지 시안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로 했다. 구조 변경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관리 사무실에서 도면을 받아왔다. 총 6가지 시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극과 극인 2가지 시안을 소개하고 싶다. 먼저 A타입. 현관을 확장하고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채광을 확보했다. 그 앞으로는 슬라이딩 문살 도어를 설치해서 그 너머의 공간이 궁금해지도록 만들었다. 넓은 다이닝룸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방 하나를 트고 채광이 더 잘 되도록 했다. 원래 주방이 위치한 자리는 가벽을 만들어 새로운 방을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입 A는 베란다까지 확장할 경우 50평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넓은 거실과 다른 세대와 전혀 다른 구조가 된다는 점이 매우 구미를 당기지만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필요하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 것 같다는 이유에서 선택하지 않았다. 최종 선택된 타입 B. 베란다 확장도 대대적인 구조 변경도 없지만 대면형 주방을 만들고 다이닝룸으로 확장돼 보이도록 소파 없는 거실을 만들었다. 이게 다다. 타입 B의 핵심은 핵심 공간인 주방, 거실, 복도에 힘을 주는 전형적인 힘 뺄 힘주 공사가 될 예정이다. 사실 거창한 타입 A를 보다가 타입 B를 보면 너무 심심할 수도 있다. 나 역시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심심함을 심플함으로 승화시켜 볼 예정이다. 기대해도 좋다. 이사. 살고 있는 집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짐을 싹 비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대부분의 가구는 폐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고 나머지 짐들은 이삿짐 센터에 2달간 맡겨두기로 했다. 임시 거처가 문제였는데 조카의 등교 문제로 부모님 집에 있는 내 방에서 지내도록 했다. 공사 첫날은 가볍게 철거부터 시작이다. 나는 완성된 도면을 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철거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 갑자기 최종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빼먹지 않고 철거만 하면 어려울 건 없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그걸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작업자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정확한 작업 내용 전달이다.
나는 이 과정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액션을 취했다. 첫 번째는 브리핑. 공사가 시작되기 전 아침 다시 한번 작업 내용을 짚어드렸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며칠 전에 현장 미팅을 가졌지만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브리핑은 매 공정마다 진행했다. 두 번째는 작업 지시서. 아침에 브리핑을 가졌지만 까먹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내 소중한 저녁 시간을 반납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큰 단점이 있지만 이걸 전달 드리는 순간 혹시 모를 분쟁에서 내가 억울할 일은 없을 거다. 마지막은 작업 영역 표시. 작업 지시서까지 전달 드렸지만 꼼꼼하게 보지 않는 작업자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최후의 수단도 필요하다. 작업 지시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와 코멘트를 하나하나 적어드렸다. 그런데도 문제는 발생했다. 욕실 바닥 철거 중에 바닥 난방 배관을 찢어먹은 것이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라 크게 놀랍지는 않다. 같은 업체는 아니지만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했다는 건 내가 문제라는 얘기도 된다. 단순 철거만 하는 업체는 욕실 바닥이 어떻게 설비되어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철거 업체에 이 일을 맡긴 건 분명 내 잘못인 거다. 이런 문제의 확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다. 철거 작업도 병행하는 설비 업체를 섭외해야 한다는 것. 아무튼 이 문제는 후속 공정에서 수습할 예정이다. 어느 책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정교한 수직과 수평으로 빚어진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누나 집을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다. 누나 집에서 핵심 공간이 되는 주방, 거실, 복도의 벽면과 천정을 모두 철거하고 목공사로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거실을 바라보는 대면형 주방을 만들기 위해 가벽을 철거했다. 고립되어 있었던 싱크대는 이렇게 거실 방향으로 설치가 될 예정. 따라서 수도 배관과 하수관도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각종 배관들을 연장해서 끌어오는 건 설비 업체가 할 일이지만 바닥을 파내고 그 길을 닦는 건 철거 업체 몫이다. 불안했지만 사전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벽면을 따라 파내는 작업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그대로 진행했다. 난방 배관은 벽면에서 15cm 정도까지는 깔려있지 않은 게 보통이라고 한다. 철거 공사는 소요기간, 투입된 인원, 폐기물 양에 상관없이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도급공사 형태로 진행했다. 이렇게 자재 투입 없는 공정은 대부분 도급공사로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바닥 철거. 발에어진 마루를 전부 떼어내고 광폭으로 된 노바마루 K 시리즈로 시공할 예정이다. 광폭 중에도 광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루가 누나 집에 깔리면 아마도 미술관처럼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30평대 기준으로 마루 철거는 보통 반나절이면 끝이 난다. 그런데 누나 집은 3일이 걸리게 됐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베란다에 이런 데코 타일이 깔려있다. 오랫동안 광합성을 많이 받은 탓인지 수공고루는 어림도 없다. 설비. 이번에는 설비다. 주방은 수도 배관과 하수 배관을 연장해서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고 욕실은 샤워 부스, 세면대, 변기를 미리 등분해 놓은 위치로 배관들을 옮기는 작업을 했다. 주방, 거실, 복도가 핵심 공간이라면 욕실은 준 핵심 공간이다. 물론 많은 비용을 투입할 생각은 없지만 디자인 코드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줄 생각이다. 핵심 공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군더더기 없는 선과 쉐입. 욕실도 군더더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다. 코너 선반, 비누대, 컵대 정도만 없어도 좀 낫다. 이런 액세서리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젠다이를 시공했다. 방수도 설비업체 몫이다. 방수는 총 3회를 진행했다. 1회는 젠다이 없이 액체 방수, 2회는 젠다이를 쌓고 액체 방수, 3회는 탄성 도막 방수. 이렇게 진행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젠다이가 없는 욕실은 각 변에 인코너만 존재하는 단순한 구조다. 하지만 젠다이가 있을 경우 인코너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문제는 젠다이를 쌓을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벽돌이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자재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데 콘크리트 벽돌도 예외는 아니다. 수축 팽창으로 균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결론은 이렇게 시공하면 세월이 지나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든다 해도 탄성도막 방수가 1차로 막아주고 2차로는 젠다이 밑으로 시공했던 액체 방수제가 막아줄 거라 생각 때문이다. 목공. 살다 보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나는 이번 공사에서 해서는 안 될 타협을 하고 말았다. 바로 목공이다. 설비가 기능적 기초라고 하면 목공은 디자인 기초다. 기초를 무시하고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법. 특히나 선과 쉐입이 핵심인 이번 공사에는 목공이 전체 완성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비용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참담한 결과를 부르고 말았다. 나는 이번 공사에서 꼭 해야 되는 2가지를 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바닥 레벨을 맞추는 것, 두 번째는 천장 레벨을 맞추는 것. 2가지 모두 꼭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장님들의 권유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근거 없는 행복 회로가 작동된 것이다. 내 선택에 의한 참담한 결과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선 예정대로 핵심 공간의 벽면은 목상과 고밀도 MDF로 새로 만들었다. 다만 천장은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덧방 정도로 마무리했다. 완전 철거 후 새로 천장을 만드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은 맞춰줄 수 있다는 조언을 따랐다. 목공사 전까지 정말 치열하게 협상해서 누나에게 허락을 얻어낸 것이 있다. 바로 이 창문을 없애도 된다는 허락. 사실 상업 공간도 아닌데 이렇게 큰 창으로 없앤다는 건 쉽게 받아들여질 내용은 아닐 거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허락을 구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냉장고 위치 때문이다. 누나 집에는 메리평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들어온다. 이 상태에서는 키 큰 장 쪽에 배치해두는 게 가장 나아 보인다. 문제는 그럴 경우 냉장고의 깊이 때문에 키 큰 장도 덩달아 두꺼워져야 한다는 거. 그로 인해 싱크대와 키 큰 장 사이에 동선도 좁아진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고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창문을 없애고 측면에 냉장고장을 만들면 만사 오케이다. 두 번째는 추가 수납 공간 확보. TV가 거거익선이라면 수납 공간은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현관과 밀접해 있는 이 공간에 수납 공간을 추가로 만들어준다면 현관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물론이고 생활도 편리해진다. 더군다나 현관에 있는 벽면 장식장은 가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보너스로 청소기, 밀대걸레, 청소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청소도구함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완결성 있는 공간. 나만 그런 건지 몰라도 공간을 설계하다 보면 자꾸 뭔가를 맞추고 싶은 강박이 생긴다. 규칙 없이 제각각이거나 대칭이 아니거나 하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다. 문제의 창호도 그렇다. 앞서 언급한 2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복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복도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는 느낌이고 거실 상하부장과 대칭도 얻을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설득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아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됐다. 한 번쯤은 히든도어를 하고 싶었다. 이번 참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인쇼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델링 프로그램으로도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런데 이 히든도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현장에서 가공해야 될 일이 많아 보였다. 그렇다는 건 일손이 많이 잡힌다는 거고 또 시공자의 기술력 여부가 곧 최종 품질과 직결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사전 미팅 때 목공 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말씀과 함께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다. 알다시피 나는 꽂히면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완제품이면 어떨까였다. 그렇다. 해외에는 오랫동안 히든도어를 시공하고 있었고 그렇다는 건 완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역시나 그렇다. 그런데 이거 배송비까지 합치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혹시 국내에는 없을까? 이미 대기업에서도 제품을 출시했고 작은 업체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다. 가격은 사악하지만 목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최종 품질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기성품을 구입해서 시공을 했다. 손잡이가 없는 타입으로 시공하려면 관련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했다. 조명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예정. 지금까지는 3인치 매입등과 스탠드 조명이나 플로어 조명으로 조명을 디자인했다면 이번 공사에서는 3인치 매입등에서 2인치로 줄였고 라인 조명을 곁들이기로 했다. 라인 조명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라인 조명은 메리평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이즈로 시공을 해놓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 조심 또 조심. 그나저나 나도 라인 조명은 처음인데 이게 진짜 계산한 만큼의 조도가 나올지 걱정이다. 나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을 두기로 했다. 원래 있던 중앙등 배선을 그대로 살려둔 다음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거실 중앙에 묻어두었다. 히든도어와 라인 조명을 시공하면서 느꼈던 점, 사용해보면서 알게 된 장점들은 애프터 영상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도록.